올해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내일부터는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 개회에는 동의했지만 현안별 각 당마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인데요.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현안들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1차적으로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리하려다가 실패했던 유치원 3법 관련된 법안 처리, 그리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좀 다른 부분도 함께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논쟁거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어떤 부분으로 처리할 거냐, 그건 이제 조사 기간 어느 정도로 하고, 위원은 어떻게 하고, 위원장은 누가 맡고, 또 어느 부분까지 국정조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이제 논쟁이 돼서 논란이 되고 또 여야 간에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현안들과 함께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일단 1월 임시국회 때까지 일단 이제 지금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야3당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일단 단식을 하면서까지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이든지 선거법 관련한 좀 결론들을 아마 도출하기 위한 뭐 그런 활동들이 이번 아마 임시국회 때는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어제 여야 5당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음 달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시한을 못 받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세부 쟁점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입장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각 당에서 뒤에 뒷말들이 무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식이 풀고 이제 어쨌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셈법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게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제 디테일하게 부딪혀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당뿐만 아니라요, 의원 개개인들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어제 입장을 바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떻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저는 합의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개특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가치관들을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구를 또 새롭게 만약에 개편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편할 거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심상정 위원장의 바람대로 이번 달에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은 됩니다. 내년 1월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일정 타협은 뭐 된다고 하지만 가장 이제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300명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로 동결하느냐.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은 현재 어떤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단은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54석의 그 비례대표 갖고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선관위안이 이제 200 플러스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인데 이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53석이었다라는 지역구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아마 반발이 클 겁니다. 이거는 서로 원하지 않을 거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이 이제 10%, 즉 한 30석 정도 의석을 늘리고 대신
현재 국회에 있는 보좌관 수를 한 명씩 다 줄이고, 예.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예산은 똑같이 하면서도 의석을 늘리겠다는 이런 보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과연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죠. 예. 현재 국회가 하는 걸 보면 의석수만 늘리고 나중에 또 의원들 또 보좌관들 늘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어떻게 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야3당들은 다른 3당들은 이렇게 뭐 그렇게 비난이 덜하지만 이 만약에 늘릴 경우는 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국민 비난이 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두 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그 문제가 당쳐진다면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공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석수 확대 문제가 쟁점이다. 그리고 석패율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비례대표에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시도하는 이유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지역구수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렸을 경우에 그럼 지역구를 잃은 사람이나 본인이 있던 지역구가 합쳐지거나 이래가지고 지역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네.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를 적용해야 되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요. 예. 지금은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지역구는 지역구로만 나가고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따로 또 비례대표 출마 그렇죠. 이 명단을 쭉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지역구에 떨어지면 비례대표 올 수 없는데 석패율제를 적용하게 되면 만약에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수를 예컨대 뭐 300명을 그냥 두고 200명과 100명으로 나눈다고 하면 비례대표는 줄어들지만 지역구 수는 줄어들잖아요. 비례대표는 늘어나지만 지역구 수는 줄어들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는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전문성을 살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오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되는 거지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주는 거잖아요. 또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건데 그런 전문성이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례대표의 전문성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러면 지역구를 줄인다고 꼼수를 부리면서 결국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을 또 구제해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꼼수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된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석패율 제도를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독일 통일의 어떤 기반이 되는 콜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지역구에서는 13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석패율 제도로 해서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어떤 표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정치인들, 지금 뭐 메르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어떤 지역구보다는 전국 단위로 봐서 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국회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어떤 전국적 이해관계보다는 자기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국회의원이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비판을 좀 어떤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국적인 정치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석패율 제도가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 정치에 대한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중진들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다 이제 지역구도 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하게 되면 이 중진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는 도입이 되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가 결국 내가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에서 사표가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의석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사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최대한도로 국민들의 의사 표시를 의석수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큰 철학에서 본다라면 이런 석패율 제도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제도는 사실은 거의 한 40~50%는 사실 사표가 됩니다. 그만큼 또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이 제도 개혁을 하려면 뭔가 또 의석은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야의 여러 가지 쟁점이 또 난항이 예상되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논의에 속도를 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비례 어떤 그 선거에서 비례율을 높이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셨고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물론 민주당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의원 개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어떤 이익관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전체 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개인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선거제도는 당에서 결정하고 아니면 위에서 누군가가 결정해서 그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저는 밑에 있는 개개의 의원들 자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당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 지시는 아니죠. 대통령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왜냐? 의원 개개인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 인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 이익관계가 맞아떨어져야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처리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정개특위에서 이달 안에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어떤 안을 내놓을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다른 현안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몇 가지 논의 사항들 쭉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중 유치원 3법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가 좀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유치원 3법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낸 안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 재산권 문제, 보호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330일 이후에는 사실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든 방해하더라도 일단 이제 거의 내년 말이면 사실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법이 처리된 게 한 몇 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이제 그런 것도 시도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건 이해관계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타협의 저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유치원 비리가 많아서 뭔가 국민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또 지금까지 이어왔던 또 유치원의 어떤 기득권은 일정 정도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에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좀 자유한국당이 좀 정책 타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걸 어떤 면에서 좀 단계적으로 좀 개혁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받는다라면 통과가 안 된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올로와 낯선 게임으로 가지 말고 좀 더 그 진전된 안으로 개혁을 하되 그렇지만 또 유치원 입장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런 타협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유치원 원장들이나 이사장들이 돈을 받은 것 중에 두 개로 좀 분리하자는 게 한국당 의견이거든요. 한국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교비를 유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낸 돈을 잘못 썼을 경우는 형사처벌하지 말고 행정처분만 하게 하자라는 게 한국당 의견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학부형들이 내는 돈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용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를 국가관리 일원화하자는 게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 3당의 의견이고 자유한국당은 이거 회계도 두 개로 나눠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부분은 사실 합의를 본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였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것은 이 행정처분하는 부분들을 일정 문제 유예를 해주자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그냥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나눠서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이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낸 돈이 제대로 안 쓰이고 그걸로 뭐 소위 알려진 것 명품백 사고 또는 뭐 자기 가족들 취업시켜가지고 월급 주고 이러는데 학부형들이 낸 돈을 썼는데 그것도 처벌 못하고 예를 들면 행정처분만 하게 되면 그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것까지 포기해버리고 만약에 이걸 합의해줘버리면 유치원 3법이 처리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처리됐냐라는 비난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압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죠. 한국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그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이것도 이제 갈등의 핵이라고 꼽히는 사안인데요. 내일 국조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죠? 네, 일단 이제 국조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 등 일단 세습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를 할 텐데 지금 일단 문제는 이제 과연 이거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죠. 지금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일단 한정해서 하자는 것이고 예. 지금 일단 또 정의당이나 이쪽에서는 강원랜드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 일단 사법 처리 지금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겨냥하는 타켓이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이제 세습 고용 문제는 최근에 아마 서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해 집중적으로 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그 범위를 놓고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지금 뭐 지난번에 울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청년들의 지금 순위가 일반 청년은 4순위, 5순위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조원의 아들, 뭐 노조원의 자녀, 또 거기에 뭐 친척, 뭐 등등 해서 1, 2, 3순위를 나눴는데 4순위가 지금 청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서울교통공사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공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닌가는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하나를 다룸으로 해서 다른 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좀 파급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 세습 고용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좀 제도 개선 쪽으로 나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이거를 그냥 너무 범위를 넓혀서 희석시키지 말고 한 곳에 집중시켜서 사실 그 문제점을 좀 도려내는 좀 외과수수적인 방식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논의될 현안들 중 하나가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 그렇습니다. 이 역시 여야 간의 입장 차가 크죠. 현재는 큰 상황이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뭐 근데 사실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리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늘리냐 문제가 또 논란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3개월이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은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1년, 또 기업들도 1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노조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합의문에 보면요.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잖아요. 노조들도 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여기서 합의된 내용, 여기서 논의해보고 그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또 바탕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경사노위에 노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 확대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 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 논점은 뭐냐면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6개월 이상 하는 걸 어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1년까지 늘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년으로 늘리자 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하자는 거예요. 경사노위 의견 듣기 전에 지금 당장 처리하자 이렇게 좀 부딪히고 있어서 이것도 12월에서 세게 여야 간에 부딪혀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사사건건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본회의는 단 하루 원포인트로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열릴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일단 연말이 가기 전에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여야 대표의 진영이 짜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국민들도 기대하는 게 지금 보면은 뭐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내일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를 해서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경제 수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또 최저임금이 10.9%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업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또 이게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도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물론 뭐 내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시간 문제, 탄력 근로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현안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국회 차원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기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대량으로 이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당장 지금 10.9%를 또 올려줘야 되는 차원이 되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파급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비춰진다면 좀 하나하나 문제를 좀 그래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번 좀 국회 때 좀 현안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바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현역 21명이 포함된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명단들 두 분 보셨을 텐데요. 예상 외의 인물이 있었나요? 예상 외의 인물이라고 하면 뭐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체 21명 중에 이게 현역 의원이 21명입니다. 현역 의원 21명 중에 실제적으로 사실 교체됐다고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온전한 물가는 6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본인이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1심에서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났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21명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온전하게 물갈이 대상은 6명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명단에 오르신 분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 교체해서 이분들이 만약 그럼 다음 선거에 못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21명의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교체한 당협위원장들 교체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인적 청산, 뭐 이분들이 뭐 정치를 영원히 안 해갔던 이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반발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이분들 21명이 물갈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영원히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들 앞에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모습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적 쇄신 이번에 청산 명단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의원들 21명 정도를 저렇게 나누면 대단한 거 아닌가?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공천을 탈락시켰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박수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당협위원장이거든요. 당협위원장은 일단은 이제 당협을 구성을 하게 되면 밑에 이제 또 시의원, 군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의원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선출직을 할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당협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공천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리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새로운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들 중진 의원들이에요. 다들 지역구에 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했다가 여기서 결국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반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거기에는 다른 신인이 가봤자 거기에 가서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들, 대의원들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한 뭐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결국 이 중진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뭐 크게 반발이 없잖아요. 오늘 뭐 당장 뭐 이 탈당한다는 분들도 안 계시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역구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시겠죠. 특히 또 아마 새로운 이제 당협위원장이 오게 되면 이 갈등도 사실 심각할 겁니다.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한.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2월 달에 새 대표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징계를 했던 그 당협위원장들 다 복귀시켜줬어요. 없었던 걸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표가 또 이걸 없었던 걸로 해줘버리면 또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그런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에서인지 지금 한국당 내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목소리를 낸 분은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받아들이겠다,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지지율이 약간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이제 뭐 관심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본인들의 당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만약 여기서 반발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거 쇄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찍히게 돼서 본인들의 정치 인생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소나기 올 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용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럼 정치를 그만둔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뭐 자유한국당이 좀 너무 심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보여주기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 정치를 떠나신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면 그건 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당장 지금 현재 쇄실의 모습을 보이고 김병준 비대위가 마지막 가기 전에 한 건 한 걸로 그냥 이렇게 실적 올리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뭐 아까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선거에 뭐 안 나올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것 같고 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아마 이런 후폭풍 또는 뭐 반발 이런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또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아마 지금 이런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여주기식 물갈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두 분이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당에서 일하는 게 사무총장, 비서실장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무총장 스스로 그 희생을 당했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대여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사를 잃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이분들이 정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앞으로 1년 넘게 남은 기간 동안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다시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은 없느냐.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이번에 결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이 두 사람 교체 명단이 발표되기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원만하게 잘 호흡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임기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예. 아무래도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기가 이제 대표 사실은 이번에 범친박 뭐 본인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범친박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또 인적 쇄신이라는 그 대의는 또 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언급하는 수준 정도에서 일단 뭐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대립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의원들한테 큰 상처 물론 본인들한테는 큰 상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저 얘기를 들어보면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에서 이제 앞으로 총선 때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1년이 임기지만 6개월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말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제 곧 그만두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에 무게감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2월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21명의 현역 그 의원들의 당협위원장 교체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두고 봐야 그 결과가 정말 진짜 쇄신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지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이거는 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도 같은 마음으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